Welcome to Come Up 2022. My name is Tyler Sahib, the founder of InnovaPlug, where prescriptions are made smart. I'd like t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Korea Startup Forum for giving me this opportunity to host this event today. I also want to extend my thanks to all of you for being here today and taking the time to join us in this amazing event. Today marks the first day of Come Up 2022. So let's begin with Future Talk Day 1. Future Talk is a program where you can explore the future of startup growth strategies and ecosystem innovation through in-depth discussion and Q&A sessions between entrepreneurs and experts. I'd like to mention that you can submit your questions to the panel in real time by scanning this QR code. It's really important. If you have a question, please scan the QR code and submit your question. Without any further delay, let's begin. Please join me in welcoming Mr. Kim Tae-young, the CEO of EO Studios, and Mr. Ryo Jong-hee, the CEO of Future Play, for our first session titled Looking Back, Looking Forward, 10 Years in Korea Accelerators POV. This is a one-on-one fireside chat format. So, gentlemen, please welcome to the stage Mr. Kim Tae-young and Mr. Ryo Jong-hee. Give it up. 와, 반응 좋은데요? 반응은 좋은데 왜 이렇게 소박해요? 청중이 없어요. 아, 저희가 열심히 재밌게 이야기를 나눠서 이제 많은 분들 그렇지. 더 저희 청중들을 우리 불러 모아죠. 온라인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네. 네. 네, 소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컴업 2022 퓨처토크 스피커로 참여하게 된 글로벌 스타트업 미디어 만들어가고 있는 EO 스튜디오의 김태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희님도 네. 안녕하세요. 10년 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퓨처플레이 대표 맡고 있는 류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왜 이리 리액션이 좋은지. 네, 이번에 퓨처토크 주제가 대한민국 엑셀러레이터 지난 10년과 앞으로의 10년인데요. 청중분들께서 이제 혹시 이제 스타트업에 이렇게 뭐 친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엑셀러레이터 이게 어떤 개념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엑셀러레이터라는 개념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직 뭐 스타트업 역사로 보면 오래됐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런 반성이 있었던 거죠. 왜 어떤 스타트업들은 살아남고 성공을 하는데 어떤 스타트업들은 그걸 못 해낼까? 어떤 스타트업들이 특히 초기에 이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 돈 말고 다른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고민에서 만들어진 어떤 회사 조직이 이제 엑셀러레이터고요.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는 단순히 이제 자금적인 지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시장에 안착하고 성장하기 위한 지원들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주제가 이제 엑셀러레이터 이제 지난 10년과 앞으로 10년인데 퓨처플레이 이제 한국에 엑셀러레이터 개념이 별로 없을 때 이제 10년 전에 이제 엑셀러레이터 창업을 하셨어요. 네. 좀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됐고 이제 지난 10년에 그때 상황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들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올라웍스라는 회사를 창업하고 엑시트를 한 게 2012년이었거든요. 딱 지금부터 10년 전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한 2년 정도 준비를 해서 이제 올라웍스를 만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많은 뭐 엑셀러레이터라고 표방한 회사도 있었고 우린 그냥 초기 투자하는 VC야 이렇게 표방한 회사도 있었지만 정말 많은 회사들이 생기는 시대였거든요. 뭐 보넨젤스가 있었고, 뭐 프라이머도 있었고, 뭐 스파크랩, 뭐 저희도 있고, 뭐 블루포인트,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저희 생각은 뭔가 10년 뒤에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산업으로 자리 잡아서 뭐 IPO를 하고 엄청난 걸 할 거야. 이렇게 시작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 10년 전에 그런 방아쇠를 당긴 분들의 공통점은 다 그분들이 창업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뭐 소위 말하는 저는 뭐 그 용어가 그렇게 딱
정의하기 어렵다고 생각은 하지만 성공한 창업가, 그러니까 자기가 스타트업을 한번 해보고 뭐 재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한번 뭐 성공적인 경험을 해본 분들이셨는데 뭐 저도 그 중에 하나니까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창업가로서 했던 경험을 그대로 반복하게 두는 거는 이게 너무 잔인하고 끔찍한 일이다. 왜냐하면 제가 그 올라웍스를 시작한 게 2006년인데 그때는 뭐 엑셀러레이터는커녕 VC조차도 많지 않았던 때고 뭐 힘들면 누구한테 달려가서 뭐 고통을 얘기할 때도 없으니까 저희들끼리 서로 이렇게 한 줌밖에 안 되는 창업자들끼리 얘기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체계화하고 싶다. 나도 마음과 돈의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걸 서포트해주는 뭔가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Y 컴비네이터도 있고 우리도 이런 거 하면 어때? 뭐 이런 게 시작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 네. 2012년도에 저는 군대 전역을 했어요. 네, 그게 진짜 인생의 네. 중요한 갈림길이죠. 네, 그때 처음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었는데 이제 창업 동아리 통해 가지고 그때 막 이렇게 막 스타일쉐어 같은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투자 시드 투자 그리고 뭐 프리에이 이런 투자를 받고 거의 이제 학교에서 스타트업에 뭐 취업한다, 창업한다 그러면은 이거 그게 뭐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 시절이었는데 10년 동안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이거를 조금 이제 통계로 얼마나 성장을 했나 이렇게 좀 추려봤는데 2012년도부터 이제 작년 2021년도까지 이제 신규 투자액 스타트업에 투자되는 금액이 6배 성장을 했고 그리고 투자 받은 업체는 2.5배 그리고 투자 조합 이제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는 이렇게 10배 그리고 결성액 그렇게 모인 금액도 이제 10배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2022년에 그게 절반으로 깎였죠. 1년 만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지난 10년은 왜 그렇게 성장을 했고 앞으로의 10년 절반이 깎였는데 이거 과거로 회귀한 걸까? 뭐가 달라진 걸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2010년대 지난 10년을 한번 조금 요약해서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눠본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초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뭐 재정적인 거를 바라지 않는 좀 선의의 초기 투자 인프라가 생기기 시작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있게도 저는 이제 투자자의 입문을 프라이머 파트너로 했었고, 그 제가 매시업 엔젤스의 벤처 파트너로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브라더거든요. 다 서로 어떻게든 엮여져 있고, 왜냐하면 그게 워낙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서로 살아남으려고 교류를 하고 친분을 쌓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그냥 동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던 좀 형들이 후배들을 위해서 학당을 만들었다. 뭐 이런 시도가 이제 첫 번째 파트였던 것 같아요. 아까 말한 뭐 윤재영 대표의 스타일쇼 같은 경우도 프라이머 1기였는데 완전 진짜 대학생 창업가, 학부생인데 창업을 하고 뭐 이런 분들이 뭐 프라이머에서 스타트업이란 뭔가 배움을 얻고 뭐 창업을 하고 뭐 이랬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이후에 이게 좀 돈이 되네, 이게 산업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겠네라는 시기가 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한 2010년대 중후반 정도, 뭐 2015년에서부터 2017, 18년까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약진을 했죠. 뭐 배민, 토스, 뭐 쿠팡 같은 뭐 회사들이 이게 그냥 찻잔 속의 태풍이고 젊은 사람들의 시도로 보였지만 이게 천문학적인 돈을 벌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로 성장하고 있네라는 걸 보여준 시기. 그 정점이 저는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에는 저는 뭐 최근까지는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런 10년 동안 성장한 스타트업이 이제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는, 뭐 예를 들면 쿠팡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진짜 그 클래식한 의미의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냥 셀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산 같은 존재잖아요. 배민도 그쵸. 마찬가지예요. 뭐 배달 음식을 파는 분들한테는 이건 그냥 기정사실의 인프라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강고한 인프라로 자리 잡는 시기까지 왔던 것 같고요. 이제는 다시 리셋 버튼을 다 같이 누르고 있는 시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또 돌이켜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2010년대 초중반까지는 20대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뭐 토스 이제 2015년도인가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가 생겼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아이디어스라든지 대학생이거나 아니면은 직장 한 3년 차 이전에 이렇게 나와서 이제 창업하신 분들이 많았고 이제 그때 창업 스토리를 들어보면은 내가 이렇게 막
정말 프로덕트 같지도 않은 MVP 제품을 이렇게 막 웹사이트 막 PPT로 디자인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광고 좀 돌려서 이게 뭐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했더니 뭐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니즈를 보고 창업을 했다. 이 정도로 되게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확실히 한 3년 전부터 스테이지가 바뀌었다고 느낀 게 창업 경진대회에 나온 스타트업 아이템들 제품이 너무 잘 만들었어. 디자인이 너무 막 좋고 막 토스해서 만든 것 같아. 근데 막 투자도 잘 받는데 이게 엄청나게 큰 성장을 할 거냐라고 하면은 또 그런 부분에서는 뭔가 다음 웨이브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또 하는 것 같아요. 좀 뭐 비슷하게 보시나요, 혹시? 그게 우리의 인생이 인류의 어떤 진화가 되게 가혹하기도 한데 뭔가를 다 이루었다 이제 끝까지 왔다라고 느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스타트업은 고속 성장을 하는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혁신을 하는 조직이라고 얘기하는데 혁신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이노베이션이라는 게 뭘까? 현상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기정사실이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겼어. 이 나라는 이 뭐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는 인류의 삶이란 건 원래 이렇게 생겼어를 난 아닌 것 같은데 난 다르게 설계할 수 있는데라고 부정하면서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 10년 전에 스타트업 생태계는 그 부정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뭐 누구나 뭐라도 할 수 있는 시기였죠.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0년 전에 강고하게 성장한 스타트업들이 이제는 권력이 됐기 때문에 이젠 나도 옛날에 배민처럼 토스처럼 당근마켓처럼 시작하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스타트업 할 수 있나? 지금 스타트업 창업하는 분들 보면 나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 진짜 천둥벌거숭이로 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죠. 왜? 네카라쿠베당토의 팀장급 이상 C레벨 이상 분들이 우르르 창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돈은 안정적인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혁신은 줄어들어요. 배민이 나왔다. 그러면 배민만큼의 혁신을 낼 회사가 나와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위치는 배민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민 짭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혁신은 줄어들고 혁신이 줄어들면 혁신이 만드는 부가가치도 줄어드니까 생태계가 완전히 다 전체적으로 무너지는 시기가 와요. 지금이 그 시기라고 저는 봐요. 약간 새로운 부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혁신이 지금은 올드한 게 된 거죠. 지금은 과거의 스탠다드가 돼버려서 이거를 아예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플레이어가 나오기 전에는 어려워지는. 그리고 사실 이거를 뭐 방조했다고 볼 수도 있고 같이 공진화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자본시장에서 정말 이게 혁신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거는 굉장히 많은 이 스타트업 자본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거죠. 뭐 어떤 회사의 가치가 유니콘이고 1조야 라고 했을 때 그 1조의 가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가가 1조인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광어회를 먹으러 갔는데 광어가 잘 안 나면 광어 한 마리가 100만 원일 수도 있는 거고 광어가 풍어야. 그러면 뭐 10,000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10년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는 1조짜리 회사야 이게 마음속에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난 이걸 하고 싶어. 난 이걸 하는 게 너무 즐거워. 이걸 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걸 보고 싶어 해서 시작한 사람들이 아까 말한 그 10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야 우리 회사가 8천억이야 9천억이야 1조야 이거에 더 목을 매기 시작했고 또 그거에 따라서 그 자본 투자를 하는 뭐 현금 유동성이 굉장히 좋았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다시 그게 진짜 본질적인 가치가 얼마냐에 대한 사람들 간의 고민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주제가 이제 좀 이제 스타트업 씬에 대해서 좀 넓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주제가 또 엑셀러레이터잖아요. 그 지난 10년간 역할이나 이제 투자하는 관점들도 되게 많이 변해왔을 것 같아요. 예, 처음 시작할 때와 그리고 이제 씬이 성숙해 나가면서 좀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떻게 무슨 관점, 투자 관점은 어떻게 변했고, 그리고 뭐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연장선상인데 초기에는 정말 이제 황무지의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의 목표는 생존시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창업가가 이 회사를 안 망하게 하고 생존을 하려면 되게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뭐 갓난아이가 있다고 하면 밥만 줘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키워야 되고 정서적 교감도 해야 되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특히 뭐 퓨처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지만
창업가들한테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대응을 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다 지원하는 게 엑셀러레이터가 하는 일이야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희도 이제 10년 차가 돼가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저희 포트폴리오가 이제 200개가 넘어요. 그러면 200개가 넘는 스타트업들을 다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으로 지원해드릴 수는 없다. 그 중에는 뭐 유니콘 가까운 회사도 나왔고 회사마다 또 성장 속도도 달라요. 그래서 그 10년의 세월 동안 훨씬 더 체계화되고 훨씬 더 효율화되고 그 이분들도 시간을 쓰셔야 되는 창업가인데 창업가의 시간은 진짜 비싸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고 저희도 저 전문가를 많이 채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화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전에는 좀 이렇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좀 이렇게 고민도 들어주고 근데 이거를 이제 스케일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이제 시스템화 하는데 좀 더 고민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엑셀러레이터 업이 처음 생겼을 때는 아무도 이 생각을 못했는데 엑셀러레이터라는 업의 굉장히 재밌는 점, 저는 되게 이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를 해요. 그러면 저희가 이 회사에 완전히 손을 놓고 아 이제는 독립된 회사로서 알아서 잘 하십시오를 언제 할 수 있냐? 이 회사가 10년 차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냐? 아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뭐 1년 동안만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2년 차부터는 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창업가로서의 고민이나 의사결정의 순간이라는 건 항상 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누적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1년에 뭐 20개 정도 회사를 투자한다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그냥 꾸준히만 해도 200개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거는 아 엑셀러레이터처럼 초기에 투자하는 회사는 어쩔 수 없는 숙명인데 그렇게 계속 우리의 어떤 마피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래도 떨어지지 않는 품질의 저희 우리가 서비스를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고 있죠. 뭐 이 질문만 커버해보고 좀 앞으로의 10년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2010년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기업 대표적인 기업 세 개만 좀 꼽는다면 어떤 기업이 있고 이유는 뭘까요? 저는 뭐 너무 많은 스타트업들이 있어서 제가 세 개만 꼽는 게 좀 외람되긴 한데 상징적인 회사를 좀 들고 싶어요. 이건 개인 픽이니까 뭐 네, 객관적인 기준은 없죠. 저는 쿠팡은 꼽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 회사의 국적이 어디냐 뭐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한국 시장을 바탕으로 완전히 바닥부터 스타트업의 방식으로 성장해서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서 글로벌 생태계와 한국을 연결한 어떤 사례를 만들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좀 다른 게임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쿠팡의 사례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좀 곱씹어봐야 될 사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스푼 라디오를 꼽고 싶어요. 왜냐면 스푼 라디오가 진짜 오래된 회사거든요. 네, 최혁재 대표님 처음 창업할 때부터 저는 뭐 알았고 계속 봐왔고 만땅이라고 그 분리형 배터리가 있을 때 그 배터리 딜리버리 하는 것부터 시작하셨고 저는 뭐 스푼 라디오 뭐 이번에 스피커시기도 하지만 그냥 지난 10년간 한국 스타트업이 살아남는 거에 대한 어떤 정석을 보여준 그런 회사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생존의 상징으로서는 스푼 라디오를 꼽고 싶고요. 세 번째는 뭐 제가 퓨처플레이에서 투자하고 오래 봐온 회사로서 이거는 앞으로의 10년의 그 스타트업의 어떤 상징이 될 만한 회사다라고 보고 있는 회사는 서울 로보틱스예요. 왜 서울 로보틱스를 꼽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안 되고 있다. 이 행사도 정말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n분의 1이 아니라 대부분 이제 한국 분들이고 그래도 외국에 있는 분들을 더 우리가 초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행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세계에 있는 온라인으로 만난 어떤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그냥 그 창업을 대한민국 서울에서 하는 게 좋겠어 해서 창업을 했고 그래서 공용 용어로 영어를 쓰고 있고 고객은 뭐 BMW나 벤츠고 이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세계국급의 글로벌 플레이를 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한 힘은 그냥 테크놀로지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약간 이런 모습에 굉장히 글로벌한 플레이를 하지만 그 요인이 그냥 한국 시장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전 인류 중에 가장 탁월한 기술을 가진 회사라서 가능하게 하는 게 좀 미래의 한국 스타트업의 모습이 아닐까 기대하면서 서울 로보틱스 꼽고 싶어요. 저도 그냥 짧게 세 개 꼽아보자면 저는 하나 이제 토스 꼽고 싶어요. 뭔가 새로운 시대에 좀 새로운 기업가상을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이 좀 제시를 하지 않았나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의 좀 자수성가 부자들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대외적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경험들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 주관을 명확히 밝힌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데 이제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은 그런 것들을 이제 되게 잘 좋은 톤 앤 매너로 대중들하고 소통을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나누는 문화 실천하시고 이제 그걸 또 이제 기업의 그런 재무적인 성과로 연결을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까지의 좀 젊은 부자들과 되게 다른 이제 실리콘밸리의 기업가 같은 그런 모습에 가까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사실 타다 이야기는 좀 빼먹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타다가 뭐 여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좀 젊은 창업가들한테는 좀 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이 규제, 내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이 규제나 아니면 이제 정부와의 어떤 거는 되게 좀 크리티컬한 요소고 좀 회사의 운명을 판가름 지을 수가 있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타다의 결정은 이제 정말 창업하기 전에 정말 젊은 창업가들도 약간 좀 법률 상담부터 받게 만든 좀 그런 메시지를 주지 않았나. 뭐 긍정적인 거, 뭐 부정적인 거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왔다 갔다 하는 입장에서는 좀 샌드버드 이제 김동신 대표님 이야기를 또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하고 이제 세계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점점 더 작게 만든 게 뭐 저희 같은 이오 같은 미디어도 있지만 이제 정말 유니콘 기업을 미국에서 읽어서 이제 후배 창업가들 많이 도와주시고 좀 김동신 키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20대에 창업을 하면 바로 그냥 실리콘밸리로 이제 튀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주는 기업가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의 외연도 넓어지고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10년 동안 인류의 삶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이렇게 뭐 기기코노미도 생기고 뭐든 막 부르면 오게 됐고 그리고 인공지능도 꽤 뭐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10년 어떤 문제들이 닥치고 우리 인류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변화할까요? 뭐 여기 아마 기회가 있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저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류사적인 전환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10년을 예견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10년간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 업계, 뭐 스타트업 업계를 지배하던 철학은 이거였어요. 우리가 더 나은 기술을 만들고 더 나은 플랫폼을 만들면 인류가 행복해질 거야라는 가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컴업 슬로건처럼 We Move the World. 우리가 바꾼다 더 낫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아무것도 못 바꿔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는 본질적으로 없다는 거를 저는 받아들이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는 뭘 바꿀 수 있는데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이나 욕망에도 우리는 계속 고통스러워하고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뭔가 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는구나라는 거를 지난 10년간 우리는 배운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처음 만든 사람들은 와 이걸 이용해서 빛의 속도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만든 걸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혐오의 메시지가 넘쳐나고 자기랑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글만 찾아 읽는 아수라장이 되어 있죠. 뭐 앨런 머스크가 최근에 벌인 일도 생각해 보면.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내가 집에서도 음식을 배달해 먹을 수 있어. 물건을 하루 만에 새벽 배송 받을 수 있어. 이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가라고 생각하지만 거기는 긱 이코노미에 뭐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물리적 시스템이 생겼고 그 다음에 뭐 AI가 나와서 결국 우리를 현혹해서 조금이라도 물건을 더 사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제가 뭐 지인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려가지고 댓글을 달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셨는데 블록체인이 나왔잖아요. 기술은 탈중앙화가 됐어요. 그럼 기술이 탈중앙화가 되면 세상이 탈중앙화가 되고 민주적인 사회가 오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의 욕망은 탈중앙화가 안 됐거든요. 인간의 욕망은 중앙화돼 있죠. 내가 남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 훌륭한 기술의 요인을 활용해서 이기적인 행동을 하려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보고 있죠?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강성인 정부들이 정권을 잡고 있고
경제는 지금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미국조차도 이기적으로 달러를 풀고 있고 근데 이 뒤에 뭐가 있냐면 사실 훨씬 더 큰 위기가 있죠. 환경 위기가 있어요. 근데 환경 위기가 왜 왔어요? 이기심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당장 플라스틱 빨대를 쓰는 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ESG 같은 선언적인 정말 뜬모를 얘기를 하지만 뭐 ESG 스타트업에 투자한다고 이게 해결될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의 굉장히 어려운 국제 정세, 그 다음에 경제 상황, 그 다음에 이 그 전지구적인 기후 위기까지 이 모든 거는 본질적인 인간의 이기심, 혹은 인류가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자각을 잃어버린 거에 저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근데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저도 그 공범 중에 하나지만 스타트업은 이거의 공범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서 어떤 사기업이 굉장히 뾰족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기업이 굉장히 많은 돈을 받고 굉장히 뾰족한 일을 했을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사이드 이펙트는 있어요. 근데 이 사이드 이펙트는 누가 고민하죠? 그 스타트업 보고 고민하라고 할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다 챙겨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해답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의 이 굉장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동안 스타트업이 뭘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무슨 아이템으로 창업해야 될지,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조차 정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1년 만에 10배 성장하겠습니다. 기업가치 1조로 만들겠습니다. 그게 인류의 삶에 무슨 가치가 있는데요?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뭐랄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상 주는 것처럼 1등하면 금메달 주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숫자를 더 많이 쌓으면 뭔가 부가가치가 커지는 시대는 이제는 끝난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근데 이게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요? 뒤에서 막 그냥 막 5줄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재밌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뭐 싶기도 하고 재밌게 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인님한테 좀 비판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갑자기? 아니 그 어쨌든 엑셀러레이터고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정도로 뾰족하게 문제를 해결해서 성장하는 회사한테 계속 투자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느냐에 대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혁신을 오해했냐면 과거에 일어나던 일을 더 효율적으로, 더 싸게 한다던가, 더 빠르게 한다던가, 더 비용 효율적으로 하면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게 우리 인류 전체의 행복을 전 줄였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저는 진짜 혁신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더 효율적이면서도 행복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찾는 게 전 앞으로 10년의 스타트업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걸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이 했던 거를 그대로 반복하는 방식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뭐 위에 올라가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그 현금 유동성에 어마어마한 돈잔치 위에 있었고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플랫폼의 혁명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만든 가치, 우리가 뭐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만든다던가 테크놀로지 하나를 만들어서 진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들었는지 잘 눈에 안 보였어요. 그냥 우리 회사가 그냥 1조냐 2조냐 이거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이게 다 태초마을로 돌아가서 진짜로 네가 인류에 기여한 게 뭐야, 그거에 대해서 금전적 가치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행복의 총합으로서 얼마를 기여했어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전 이 일을 하는 게 사람들을 정말 다르게 살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만 살아남을 거라는 거예요. 저 여기 돈 벌러 왔는데요 라는 사람은 당분간 살아남기 어려운 시절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내가 기대하는 돈의 가치는 떨어질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담담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전에 제가 퓨처플레이를 만들었을 때 마음은 이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사업계획서에 제가 그때 그 올라웍스를 만들어서 인텔에 인수했을 때 밸류가 300 몇십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300억짜리 회사 하나씩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10년이 지났으니까 한 기업가치 다 만든 게 저희가 3천억 정도여야 되는데 지금 7, 8조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의 엄청난 그런 재무적인 성공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나서 그걸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파도 위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그 본질은 뭘까?
내가 10년 전에 퓨처 플레이를 만들어서 창업가들하고 하려고 했던 건 뭘까를 생각해 보면 그냥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고, 나은 세상이라는 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한 세상인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까지 행복하지 않다는 게 문제라고 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본질에 집중하는, 진짜 이 인류의 행복의 본질 문제를 푸는 회사만 앞으로 10년간은 저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중인님도 태초마을로 돌아가셨네요. 뭐 항상 돌아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제 뭐 이렇게 투자 받을 때 이게 인류의 행복한 거냐,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좀 던지겠네요. 뭐 계속 그래왔지만 더 그런 질문을 많이, 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초기 투자하는 분들이 본질적으로 이 가치가 뭔가요라는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이런 회사들 너무 많아요. 저희는 AI를 기반으로 뭘 하고 있습니다. 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쿠팡보다 뭐 몇 배가 더 빠릅니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의미가 없어졌다고요. 어떤 도구를 쓰는가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사람들한테 뭘 주느냐. 그렇죠. 오케이. 저희가 막 Q&A도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게 되게 뭐 지난 10년, 앞으로 10년 이야기 다루는 게 좀 되게 긴 내용이라서 저희가 12시부터 저기 보이는 이제 조그만한 라이브 부스에서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과거와 미래, 그리고 뭐 투자와 스타트업, 뭐 트렌드, 그리고 이제 유튜브 이제 2호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 하는데 거기 질문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대부분 다 좀 커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시청해주시고 이제 뒤에서 이어지는 라이브 무대도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아서 아쉽네요. 너무 짧은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이브도 많이 들어주세요.